우리 토지 하면 또 화천대유. 네, 화천대유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책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네. 뉴스에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한다. 그 뉴스가 뜨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시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토지 투자를 개발 호재가 떴다고 해서 너무 일찍 들어가면 그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이 되긴 될 건데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토지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그 김종률 대표님, 저희 공저자이신 이전 책 그 나는 오를 땅만 산다에 보면 이제 행정계획과 사업시행자가 나왔을 때 토지 투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일반인들 생각에는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체 언제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역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을 놓고 검증을 하는 형태로 이제 책에 풀어서 써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등장한 게 그 판교 대장지구였고, 그 중요한 사업 시행자가 화천대유였던 거죠. 거기 딱 이제 딱 뜨는 네. 타이밍. 예. 근데 이게 대장지구가 그러니까 입주는 아마 2021년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개발 얘기가 나왔던 게 90년대 후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판 베버리 힐스를 조성하겠다. 고급 주택지를 조성하겠다. 예. 그래서 9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업이 많이 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개발 사업 그 담당 공무원이 그 개발 호재 정보를 빼돌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적발이 돼서 사업 자체가 한번 취소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LH가 사업 시행을 맡았는데 그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서 시장상 안 좋아지니까 또 한번 틀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전 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2013년쯤부터 다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성남 원도심하고 대장지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또 여의치 않아서, 근데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뭐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누가 하겠다는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었을 때 등장을 했던 게, 이름은 예뻐요. 성남의 뜰. 네. 근데 이제 걔가 그 유명한 화천대유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제 지금의 대장지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진짜 엄청난 개발이 뭐 뉴스 보도만 보면 뭐 인과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것만 보면 진짜 엄청난 개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 그렇죠. 1호, 2호, 3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실소유주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막 뭐 몇천억, 몇백억 막 이렇게 지금 뭐 퇴직금을 뭐 50억을 받아갔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가 그냥 회사 다닐 때 이제 그 아파트 사업 시행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볼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택 시행을 하면 마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제 마진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용도 지역상 보전 녹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지구의 상당 부분이.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럼 용도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상향이 된 거거든요. 종상향이 막. 네. 그러니까 땅값이 뭐 엄청나게 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오는 이제 개발이 플러스 뭐 정치권과 결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이 돼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았을까. 화천대유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를 잘 사귀어놔야 되겠구나. 근데 그 친구 잘 사귀어도 그 공무원 그 들켜서 개발 자체 취소됐잖아요. 이제 그 친구 말고 썩은 동아줄 말고 황금 동아줄. 황금 동아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땅이구나. 그렇죠. 정말 땅이 폭발력이 있구나. 네. 약간 이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뭐 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는 거는 이제 온 우주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문재인도 도와줘야 되고. 규제도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토지는 좀 괜찮은 거 잘만 사시면 2배, 3배. 저희 책에 나온 사례 보면 토지 보상 받은 땅인데 그 14억에 매입한 땅이 72억 보상 받은 토지도 있거든요. 그냥 다른 투자로서는 나올 수 없는 수익률이 토지로는 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엄청난 수익률이 되게 이례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게 좀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도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서 그냥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제가 토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저희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땅을 사시면 잘못되는 경우가 기획부동산에 많이 당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기당하실까봐 되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효년에. 아니, 돈을 날리실까봐. 네. 저에게 뭔가 부담이 될까봐. 제가 뭐 전공도 이제 석사 전공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관련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버지의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져 드려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땅을 찾아줘야 되겠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그 지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의 용인 원삼이에요. 네. 그 반도체 클러스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왜 거기를 가고 싶으셨냐. 뭐 본인이 고향이 원삼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 지역에서 그 중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서울세종고속도로 그 IC가 이제 원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거의 매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땅 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땅을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으면 좀 더 이제 설득이 됐을 텐데 네. 그냥 땅 사야 된다고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저나 저희 엄마나 뭐 동생이나 설득이 안 되니까 무슨 땅은 땅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원하시니까 이제 몇 번 가서 땅을 봤어요. 네. 살려고. 이게 봐도 대체 좋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던 거지 뭐 이렇게 실전 투자를 그 당시엔 했던 게 아니니까 한 반년 정도 보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잘하는 거나 하자. 뭐 귀농은 무슨 귀농이냐. 나중에 병원 가기만 힘들다. 그냥 서울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안 지나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났어요. 뉴스 발표가. 근데 저희가 땅을 볼 당시에도 이제 원산면은 물건이 많지가 않았고 가격대도 조금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인근에 백안면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땅을 위주로 봤는데 네. 예, 당시에 한 1억 정도면 그 200평 가량의 이제 농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개발 호재 발표가 나니까 그 땅이 이제 3배에서 5배 정도 오르고 그 지난 2월에 그 제가 아는 분 땅 거래한 걸 이제 봤는데 네. 예, 평당 4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실거래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인 거죠. 저렇게 엄청난 수익률이 나는 건 이례적일지라도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떴을 때 초창기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토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뭔가 네. 토지 투자의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되셨군요. 네. 그걸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토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원삼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발표가 나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호재가 뜨면 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죠. 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주로 임장을 다니다가 첫 땅을 사게 됐죠. 아버지는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땅이? 그 땅이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토지 투자의 목적을 정해라. 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전원주택? 네. 그래서 사실 아빠가 귀농을 하시려고 산 땅이니까 네. 전원주택지를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근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어요. 그래서 내려가시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아직은 농지 상태고,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주말 농장처럼 가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근생 허가가 완료가 되면 금리 움직이는 거 조금 봐서 한 2, 3년 내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네. 그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던 단지가 있죠. 용인에. 한숲시. 네. 거기를 좀 볼까요? 네, 네. 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보통 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공업지역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용인 원산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슈가 됐던 용인 한숲시티죠. 예. 또 하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하나 더 됐잖아요. 예. 거기가 아마 이쯤에 들어서지 않을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 사실 이제 제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그 향후 개발될 지역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개발이 될 두 지역 사이에 낀 지역을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클러스터가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로 좀 더 가면 여기가 동탄 신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간에 낀 땅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주거지와 그리고 이미 개발된 공업단지가 몇 개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 있는 지역, 이제 여기가 좀 개발하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를 지정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럼 그냥 한숲시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아까 대장지구 얘기도 드렸지만, 네. 그 보통 개발 호재가 뜨면 많은 분들이 땅을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러 가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호가도 달라집니다. 호가도. 이 지역 개발 발표가 3월 15일인가에 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2월달 실거래가랑 3월달 실거래가 보면 1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게 그 한숲시티가 2018년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인데, 네. 분양 초기에, 그러니까 입주 초기에는 미분양 아파트라서 한숨시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왜 누가 이렇게 댓글을 그렇게 달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숨시티가 이렇게 되다니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사실 여기는 뭐 원삼도 그렇지만 여기 처인구 가보시면 그냥 뭐가 없는데요? 네, 그냥 농지예요. 네, 허허벌판 농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했죠. 이 지도를 보시면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덕성산업단지랑 여기 보면 산업단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완장산업단지.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지을 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데 이제 보통 하청업자라고 하죠. 응. 그러니까 뭐 부품이나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단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수요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닐까 싶어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건설사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주목을 못 받고 있었죠. 실제로 저는 2019, 20년 경에 여기 이제 전 임장 다니는 게 취미니까 주목받는 지역이니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한 7,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되게 잘 지어져 있고 단지 조성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용인시 도서관, 용인시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정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매매가가 한 3억 전후였던 걸로 기억해요. 84제곱 기준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보러 갔던 건 아니고 땅 보러 가신 거죠? 땅도 아닙니다. 이게 왜 갔냐면 제가 가봤더니 여기가 7,000세대가 있는데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 상권이 항아리 상권인 거예요. 상가를 보러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에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프랜차이즈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다 내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것도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그게 이미 다 선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 네, 귀신같이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말라.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검토를 했는데 이제 수익률이 동탄 이신도시 정도 가격 가깝게 가야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좀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건설사 보유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그 한번 상담받고 왔더니 뭐 사모님 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연락 오는 것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저의 기억에서 이제 한숲시티는 이제 멀어져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에 한참 가격이 올랐을 때 꼭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황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이제 다시 하락의 길을 걸었는데 네.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고 나서 소위 지금 떡상. 네, 그 처인구 지금 거래 1등 찍더라고요. 근데 이게 토지 개발 호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발표가 났다고 해서 지금 이 남사업 반도체 클러스터는 완공 연도가 42년도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되면 한숲시티가 입주 연차가 재건축. 재건축 될까요? 여기 이렇게 빈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개발 호재를 보고 아파트를 사시는 거는 마치 저희 딸이 지금 7살인데 중학생쯤 되면 키가 170쯤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금 바지를 사놓는 것 같은 거예요. 미리 교복을 사놓는다는. 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거죠. 개발 호재랑 주택 투자를 좀 엮는 건 이제 좀 적당하지 않다. 한숲시티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물 들어올 때 이제 놓으셔야죠. 지금이 적당한 엑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다음 뭔가 호재나 스텝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 뽐 뿌질 때까지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른 곳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게 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사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팔아야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부동산은 역시 똑같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네. 선진입. 네. 조용할 때. 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 지역에 뭘 사고 싶으시다고 하면 네. 이 주변 지역의 토지를 보시는 게,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뭐가 없다고, 상가가 없다고. 네. 그러면 시가지 조성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가 상가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면 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네. 이렇게 넓은데 지금 다 푸르게 우리 강산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어디가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지적 편집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금액대가 이렇게 이미 용도가 명확히 지정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곳은 이제 비싸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리지역, 녹지지역 이런 용도지역들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비도시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추후에 얘네는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된 지역 2개 사이에 낀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전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이제 초보시면 특히 투자 대상으로는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보전 이러면 뭔가 네.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것만 같은. 네. 뭔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 땅을 위주로 이제 보시면 그 땅이 만약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게 네. 뭐 테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네. 비싸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근데 약간 개발이 떴기 때문에. 여기 근처가 이미. 네. 근데 지금 달려가시기보다는 약간 상황을 보시고 나서 움직이셔도 되지 않다고 생각돼요. 항상 뭐든지 뉴스가 나올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게 어떤 뭐 가격이나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는 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째려보고 계시다가 적당하게 나의 어떤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넥스트 이렇게 개발될 지역을 찾으시면 되죠. 조용한 지역인데 넥스트 이걸 찾으면 되잖아요. 네, 남들이 보지 않는 지역. 실제로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 뭐 집 포함, 땅 다 그거 살 때 다들 그거 왜 사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그거 왜 사? 이렇게.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다들 이제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요. shut up. 전 그런 투자 좋아해요. 그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 이런 거. 이제 토지 투자는 보통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면 네. 그 뭐 엑셀이나 그 데이터 분석해서 수익률 딱딱딱딱 계산하시는 이런 분들 있죠. 계획적으로 딱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되게 많고 움직임이 요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 못 견뎌 하시고 그냥 하얀 도화지를 놓고 내가 좀 여기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그림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지 투자가 잘 맞으실 수가 있죠. 그 뭐 MBTI 성향으로도 이게 또 나온다고. J보단 P한테 적합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난 J인데. 근데 저도 P고 오프심도 P고.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네,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아니까, 네. 머릿속으로.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 투자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아드레날린이 뿜뿜 솟는. 일단 아무나 안 하잖아요. 못하죠. 아무나 못하죠. 네. 못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중개사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으로 중개업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 맞아요. 근데 시장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랑 친하게 지냈던 저희 부동산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하나가 지방 투어를 쫙 다녀오신 거예요. 지방에 공일이야 주택하러 딱 다녀오신 거예요. 공일이야? 네. 그래서 저한테 자기 이거 알아?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금이랑 뭐 명의는 뭘 해야 되고 뭐 법인 투자해야 돼. 지금 법인 안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공부를 할 노력과 정성이면 토지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렵다. 이게 이제 용어가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용어에서 오는 심리적 장벽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단순하게 주택은 규제 지역이면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지역, 그리고 비조정지역. 그다음에 뭐 세금도 틀리고 언제 샀고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는 일단 용어를 좀 익히고
패턴, 내가 원하는 패턴, 이걸 좀 어느 정도만 습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 패턴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누구나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 자체가 적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프랭이님 토지 안 하시다고.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뭐 돈도 없고 이 지식도 안 되고 MBTI도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보다 토지 투자가 훨씬 할 만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노력을 쏟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패턴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패턴의 토지 투자 스타일을 좀 선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미 시도했던 거는 이제 국도변에 편의점 할 수 있는 땅들을 되게 눈여겨봤어요. 되게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금 제가 개발행위 허가 받고 있는 게 국도변에 편의점 낼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근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제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체험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동물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의 시설 투자는 되게 적은데,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다가 적은 비용으로 차려놓고 이제 운영을 하면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면서 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그런 야영장? 네, 야영장이라고 하나요? 네, 캠핑장? 캠핑장? 네, 글램핑장?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땅을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건 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지역. 그러면 어떤 SNS나 마케팅 바이럴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지역. 네. 그런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향후 땅값은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세 차익이 목적이나 이제 그 중간 과정을 현금 흐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게끔. 네. 토지 단점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으로는 뭐 정말 탈추종을 불허하는데 현금 흐름 발생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선호합니다. 저는. 토지도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토지 투자할 때 돈 얼마 필요해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렇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1억은 모으시기를 추천드려요. 1억. 네. 그러면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갭 투자 1억으로 못하죠? 네. 좀 많이 내려가야 되죠. 1억으로 하려면. 지금도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1억 갖고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대출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출을 얼마나 쓸 거냐에 따라서 물건의 볼륨이 달라지는데 왜 1억을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토지가 필수제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옵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집은 연끌해서라도 사지만 사실 토지를 연끌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대출을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LTV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그때 다르죠. 네. 근데 이제 토지는 대출이 그래도 집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경매 물건이랑 좀 결합을 하면 뭐 80%,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물론 모든 토지가 그렇게 대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토지의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이 좀 좋으면 좋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은 한 공시지가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출을 받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정도의 현금으로 좀 꽤 괜찮은 볼륨의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냐? 토지가 장점이 뭐냐면 1금융에서 보통 토지 대출은 취급을 하질 않아요. 이제 토지 대출을 할 때 탁상 감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1금융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만약에 1금융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엄청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거나 LTV를 아니면 금리를 좀 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있는 지역 농협, 그러니까 2금융, 단위 농협, 그런 데를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곳들이 대출을 잘하는 이유가 자기 지역에 이제 거래되는 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를 되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얼마에 거래가 됐고 어느 정도면 팔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농협, 단위 농협에서 대출이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거치가 아무래도 1금융이 아니다 보니까 거치가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첫 땅을 살 때 10년 거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만 내는 거죠. 원금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엄청 많이 이자를 낼 것 같지만
네,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택과 비교했을 때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사실 좀 세요. 조금 높죠? 네. 살짝 높죠? 예, 약간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월 대출 이자 자체가 이자만 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죠. 그리고 1억을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네. 소액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경매나 공매 사이트를 보면 뭐 몇백만 원짜리 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시골로 가야 되지만 네. 그런데 토지 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투자 수단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범용성이 넓어야 잘 팔리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근데 소액 토지 투자로 보통 하는 방식이 알박기, 대표적인 방식이 아니면 이 땅을 사둘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액 토지 투자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토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 토지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지만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가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 투자 자체도 어려운데 협상이나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포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소액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1억 정도 시드를 모으셔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이제 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 목적에 맞는 그런 땅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초보자일수록 소액이 어렵겠네요, 이건. 네. 왜냐면 내 걸 받아줄 사람을 그렇죠. 픽스를 해야 그렇죠. 될 확률이 네. 높아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금액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커지면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그렇죠. 좀 더 길이 열리니까 네. 팔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내가 나중에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사실 요즘은 규제가 좀 풀려서 의미가 좀 덜해지긴 했어요. 근데 한참 규제 심할 때는 이제 1주택은 뭐 1에서 3%, 그다음에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됐었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이제 취득세가 일반 그냥 토지는 4.6%고요. 농지는 3.4%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규제 상황일 때 내가 1주택이다. 그럼 추가로 집을 살 거냐, 땅을 살 거냐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토지 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취득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토지는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던지, 뭐 내가 몇만 평을 갖고 있던지, 뭐 세금 중과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재산세야 돼야겠지만.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0.7%거든요, 세율이. 세금 자체 부담이 되게 적어요. 대신에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 토지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촌작용이라고 해서 내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한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저희는 적폐 투자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2년 지나면 이제 일반과세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뭐 다른 거랑 합산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규제일 때는 훨씬 메리트가 있죠. 요즘에 사실 RTI라고 해서 네.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게 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대출이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PF 대출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네. 예, 금융권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개발 호재 사업성이 있는 지역의 땅은 항상 수요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수기일 때 개발 사업자들은 이제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보러 다닐 때 좀 되게 처음에 마음에 드는 땅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하루 고민하면 다음날 계약되고 없었어요. 가치가 있는 땅은 항상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치가 있는 땅은 항상 거래가 된다. 네, 그리고 항상 찾는 사람이 대기 수요가 있다. 네. 귀신같이들 안 해요. 그렇죠. 좋은 네. 땅은. 네, 입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뉴스에서 아까 이제 뭐 원산면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투자로 접목시키는 방법. 돈 되는 정보를 캐서 이제 빨리 가서 알아보고 싶은 거죠. 조용히 선진입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뉴스를 좀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디 들어가야 되죠?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이버 부동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네. 땅값이 오르면 안 좋잖아요. 본인들이 보상 금액도 많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발 행위를 일정 기간 금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토지 투자는 사실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기를 권하는 이유가 감을 잡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감? 네, 감을 잡아야죠. 전국을 돌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한두 개 정도
정하신 다음에 뭐 저처럼 아버지 고향인 용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사서 돈을 좀 벌어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들을 이제 뉴스를 꾸준히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나올 텐데요.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바로 들어갈 거냐? 일단 처음에는 좀 째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항상 개발 계획은 정치권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표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네. 그러니까 좀 표를 잘 얻으려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공약을 발표한 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전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천대유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랑 사업 시행자가 동시에 나온 걸 봐야 되는데 그 지금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업 용수 때문에 사실 이제 용인이랑 안성시 간의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그 착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아마 올해 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그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민간 주도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시행자는 일단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이 지자체랑 협의만 잘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잘 안 나와요.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굳이 내가 어떤 투자를 위한 뉴스를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민간 사업자 뉴스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떤 국가주도 사업이다라고 하면 뉴스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누가 뭘 하겠다는 게 구체적이잖아요. 개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 금방 할 것처럼 사전청약제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정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토지 보상도 안 된 곳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관심 지역을 찍어 놓으시고 개발 계획을 꾸준히 보신 다음에 누가 뭘 할 건지 그게 뉴스에 등장했을 때 그때 가시는 거죠. 투자는. 뉴스 보고 가도 늦지 않습니까? 안 늦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90년대 후반에 대장지구를 샀으면 계속 2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대박이 났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잖아요. 못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고 나는 영원히 땅 투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발표가 되고 이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개발 자체가 추진될 위험을 제거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될 걸 생각을 하면 그 개발 호재가 발표된 이후라도 그때가 가장 싼 때거든요. 째려보시고 리스크가 제거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토지는 충분히 늦지 않다. 분야별 뉴스랑 우리 동네 뉴스 요 지역들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개발 정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 이제 여기서 보고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하면 보통 뭐 중부일보나 이런 곳들이 개발 호재 관련 뉴스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네. 이제 한 1년 정도 네. 쭉 째려보면서 네. 검색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 사실 이거에 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MBTI J보단 P가 왔다는. 저 같은 성향은 딱 답이 떨어져야 돼.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쵸. 네.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시점에 내가 얘를 좀 몇 년 가지고 있겠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고 팔아야 네. 된다. 어렵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중개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땅을 살 때 비주얼이 전혀 사고 싶지 않게 생긴 땅들이 벌써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경우인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땅만 봤을 때는 사고 싶지 않게 생겼어. 안 이뻐. 허허벌판이고 횡하고. 네, 횡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야 보통 이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 호재 관련 뉴스를 받고 이 지역에 개발될 거라는 걸 감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러면 일단 삽니다. 예. 그러면 저도 그랬지만 다들 그렇게 처음부터 뭘 짓고 싶어 하세요. 저라도 이쁘게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 지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임대가 될까요? 누가 올까? 안 오긴 하겠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개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버텨야 돼요. 내가 그냥 오롯이. 그래서 보통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일단 현재 사서
3에서 5년 정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도로예요. 도로 인프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게 주택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개발을 하는 게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개발을 하느냐. 그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사람이 뭔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에 수익률이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지주구를 먼저 개발을 해서 여기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상업시설 개발을 하는 게 도시 계획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을 쭉 따라가 보면 보통 한 5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허허벌판 비주얼일 때 샀다가 주변에 뭐가 하나씩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더 가져갈지 팔지. 네. 그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보통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이걸 네. 어쨌든 계속 끌고 가고 이렇게 네. 쭉 길게 가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좀 계속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3년에서 5년 너무 기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후랭이님, 제가 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주택 투자 만약 하실 때 보통 기간 얼마 정도 보죠? 임대차법 있으니까 이제 4년? 4년. 보통 2년, 4년, 6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법인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도세 규제 한참 심할 때는 뭐 최고 세율이 7, 80%니까 국가랑 공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 투자를 하려면 그 세금 부분을 이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들려면 세금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던 아니면 일반 과세로 적용을 받아서 양도를 하던 어쨌든 최소 2년은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후레이님 말씀하셨듯이 임대차 3법 고려하면 4년. 그럼 주택이나 토지나 장기 아니잖아요. 3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이거 뭐 다들 어렵다, 오래 걸린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는 세입자가 뭐 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토지는 그런 거 없죠. 땅은 세입자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만약에 땅에다가 제가 뭐 창고를 짓는다거나 임대를 하면은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저한테 연락 오지 않죠. 네. 그렇죠. 거의 연락이 없죠. 네. 네. 손이 좀 안 가는 투자죠. 누수가 있다는 도배장판을 해달라는 등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보통 자기들이 지어서 써요. 그렇죠. 네, 주인한테 연락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죠. 네, 나갈 때 원상복귀 확실히 하거나. 땅 사려는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까? 수요가 없냐는 질문이신 거죠? 네, 왜 아파트는 왜 언제든 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브로드하게. 땅은 그 수요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뭐 아파트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토지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거래 자체는 토지가 제일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아파트는 얘를 오늘 보고 와서 내가 한 일주일쯤 고민하고 가도 물건이 있죠. 물론 똑같은 건 없을 수도 있지만 토지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고민을 하면 반나절 만에 팔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오후에 보고 다음날 아침에 사겠다고 전화했더니 팔린 것도 있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입지에 좋은 땅,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보통 한 200평 전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잘 붙어 있고 면적이 한 200평 정도의 땅이다 라고 하면 나오기 무섭게 팔려요. 왜 200평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은 없나 봐요. 200평이. 그런데 사실 저는 뭐 토지 투자 디폴트 값이라고 할 면적이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 300평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 토지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상가딱지, 집딱지 이런 걸 또 추가로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300평.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그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제 농지연금 수령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건 토지는 범용성. 그래서 300평 정도가 적당한데, 심리적으로 보통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200평 정도면 뭐 예를 들면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전용 면적으로 치면 훨씬 넓어질 텐데 한 3, 40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상가를 짓는다고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좀 면적이 괜찮은 면적을 뺄 수 있는 면적이 200평 정도죠. 그래서 그 정도 전후의 땅은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력적인 땅이 아니라는 얘기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창고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창고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원룸보다도 관리할 게 없어요. 그쵸. 왈라비님, 네. 저희 멤버십 분이시네요.
엄청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왈라비님 댓글 좀 자주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서 재직을 했었잖아요. 아, 네. 근데 거기가 네. 집도절도 없고 네. 창고도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수능 출제를 하러 가려면 네. 합숙 장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책이라든지 네. 생활용품이라든지 이게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수능만 보는 게 아니고 임용고사도 있고 전국연합평가도 있고 뭐 초등 중등 임용고사도 있고 막 하니까 네. 장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먹고 자는 그 쓸 때 하는 게 뭐 한 달씩 합숙을 하니까요. 네. 이제 이걸 창고에 때려 박아 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 창고 찾아서 이제 임차 계약을 하는 네. 세입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그 진천에 내려가서 네. 창고가 이제 있지만은 네.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 그 뭐야 곤지암 창고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찾고 다니다가 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엄청 이제 큰 땅에 한 네. 350평? 네. 엄청 크더라고요. 이제 네. 거기에 3동짜리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이제 거기 속은 이제 우리 세입자가 알아서 채워야 되는. 뭔지 아시죠? 네. 렉도 우리가 설치해야 돼, 세콤도 설치해야 돼, CCTV 설치해야 돼, 뭐 항온항습기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네. 다 우리가 막 다 해줘야 돼. 또 차 진입로 때문에 이제 저희는 또 좀 트럭이 큰 게 들어가서 뭐 그런 거 이제 좀 또 확보해야 되고 막 네. 공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바라도 설치하고 네. 막 별걸 다 설치했었거든요. 그때 좀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월세 내는데 내가 다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엄청 바빴던 그리고 아 이게 토지 투자의 매력인가?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 그럼요. 네, 이제 총무팀에서 그걸 네. 이제 월마다 결제를 해서 네. 입금이 나가는데 집주인은 하는 게 없네? 그리고 땅 주인은 이제 그 임차인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네. 얼마나 또 입금을 따박따박 해줘요. 정확하게 하죠. 정확하게 밀리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딱딱 그 네. 300 몇만 원씩 해줬던 건 그 기억이 나는데 창고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입지가 좀 중요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저희도 찾을 때도 네. 저희 목적에 맞게끔 그 윙바디가 8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냐 네. 없냐 막 이런 것도 따지고 막 했었는데 갑자기 창고 얘기하시길래 아,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셨죠. 네, 그때 약간 그 세입자로서의 그 어떤 땅 주인을 봤던 네. 그 기억이 갑자기 좀 떠올라가지고 뭔가 경매로 땅을 사서 네. 창고를 지어서 임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금 흐름이랑 이제 시세 차익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네. 좀 약간 소심이라 편의점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창고는 좀 뭔가 더 만만해 보이긴 하는데 더 어려우려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물건을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경력 단절 기간도 좀 길었고 아이도 있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서 이제 그 시선으로 봤던 거죠. 근데 북두번 편의점이 단점이 뭐냐면 인력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 알바가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좀 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실 그냥 저도 생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창고는 정말 관리 측면에서는 뭐 타액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죠. 임대해놓고 관심 끄면 되니까. 그럼 편의점은 네. 부모님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택지지구 개발될 때까지 좀 보는 거죠. 그래도 그 좀 타이밍에 좋게. 맞춰서. 네. 그러니까 저는 비주얼이 허허벌판일 때 샀지만 최근에 가봤더니 주변에 성토가 뭐냐면 땅을 이제 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땅이 이렇게 약간 꺼져 있는 농지들 중에는 이런 땅이 많아요. 네. 이게 높여야지 차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땅 주변에 성토하는 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누가 하나 짓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건축을 하고 주변에 집들 이렇게 하나씩 지어지기 시작하면 인력 쪽에서 해결되고. 경기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좀 주목을 덜 받기도 하고요. 개발이 좀 덜 된 것도 사실이죠. 항상 토지 관련된 얘기할 때 항상 경기 남부 쪽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력을 유치할 때 좀 우수 인력을 많이 유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 올 수 있는 입지에 보통은 개발을 해서 뭐 공장을 짓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가 보통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위치적으로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파주나 이 경기 북부 지역도 좀 눈여겨 보셔야 할 게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요. 어떤 도로망 있죠?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도로망 두 가지가 이제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러니까 포천 세종고속도로, 그러니까 제2경부고속도로랑 그 수도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새로 구축이 돼서 이제 일부는 개통을 했고 전체가 이제 개통이 되려면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인데 네. 파주가 사실 예전에는 도로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비과밀의 본점을 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김포에 뭐 용인 뭐 이런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서울이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말씀하신 김포나 용인이 있는 게 이제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뭐 양평이나 가평 같은 그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 같은 거를 짓기 위해서는 뭔가 개발이 잘 되고 공장을 짓기도 좋고 그리고 뭐 이동하기도 좋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공장이 짓기 좋은 지역이 그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파주는 성장관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동안 도로망이 안 좋다 보니까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을 했고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 그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 그 서울로 진입하고 그 서울로 진입을 한 뒤에 경기 남부까지 그 바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망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따 물건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공장 지을 계획관리 지역 땅, 도로 사정이 좋은 땅을 위주로 파주 그 토지도 보시면 좀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까 이따 소개해 주실 물건이 네. 파주입니까? 네, 파주 있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아파트 많이 해봤으니까요. 네. 토지도 하나쯤, 뭐 창고도 하나쯤, 네. 조그맣게 편의점 하나 지어서,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벅. 스벅. 쫙 사가지고 스벅 DT. 그죠? 무대의 꿈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옥버스님 오셨으면 프라이님 DT 있어요 이러셨어요. 아 그래요? 집도 없는데 무슨 DT야 DT는. 그 토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있죠.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있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원하는 지역을 정하고 원하는 면적이 있고 그리고 금액대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주변 부동산에 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물건을 보고 그 결정을 하죠. 네. 상가도 비슷하다고 보여지죠. 근데 땅은 사실은 그것부터 막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어쩌다가 현장을 가서 봤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땅의 경계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여기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개발이 되긴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처음 만약에 초심자다라고 하면 먼저 땅을 볼 때 그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좀 더 진화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좀 약간 과거에 개발이 될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보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개발이 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설득을 하고 계약을 시키는 거죠. 지인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바로 맞은편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냐 했더니 1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걸고 왔대요. 그래서 주소 아냐 그랬더니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여줬대요. 아무리 봐도 느낌이 쎄한 거죠. 그러네. 집원을 왜 안 줘? 네, 그래서 그냥 로드뷰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맵처럼 대략의 위치를 봤더니 개발 안 되는 땅이더라고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땅. 그래서 혹시 이거 계약 파기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물어보겠대요. 그랬더니 안 되면 그냥 100만 원 포기하고 접어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지금은 이제 계약금 돌려받고 기획부동산의 맛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땅을 본다라고 하면 지번을 받으신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을 이제 조회를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은 땅의 등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그런 땅의 등급을 정해놓은 게 용도 지역인데 일단 용도 지역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부수적으로 이 지역에 개발 제한이 있는지
뭐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 행위 가능 여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조회해 보면 뭐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 뭐 몇 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뭐 1종 근생인지 2종 근생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보자라면 일단 그걸 읽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익힐 수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셔야 될 게 본격적인 물건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랑은 다르게 토지는 오픈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가 굳이 부동산에 가서 몇 동 몇 호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단지를 통해서 뭐 실거래가라든지 매물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는지, 거래는 어느 정도에 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토지는 그거 자체 구하는 것부터 일이다 보니까 그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게 이제 경공매인 거죠. 그럼 경공매는 이제 매주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낙찰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오픈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원을 넣고 조회를 해서 이제 물건 분석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는 시도를 좀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겠죠. 초보자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분석할 소스는 경공매를 물건을 활용하셔라. 그럼 아까 사이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토지 이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고 여기 이제 집원을 넣으시면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경매 물건 나온 걸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 남사읍에 이제 물건이 하나 나와서,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다 나오네. 네, 그리고 여기 확인도면이라고 해서 이게 지적도예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재지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지번이고요.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얘기해요. 그럼 답 뭘까요? 논,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논과 같이 물음표. 네, 논과 같이 물을 대서 농사를 하는 토지, 이게 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밭 전, 건물 지어진 땅 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으로 28개 지목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토지의 사용 목적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이제 제곱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 평에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0.302호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대략의 면적을 이제 추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토지의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각종 세금이나, 그리고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이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토지 가격을 좀 추산을 할 때도 보통 공시지가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일반 매매 가격이라고 보통은 보거든요.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지만, 이제 대략의 시세를 파악하는 기준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읽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읽고 해석하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이제 여기 이제 도시 지역이라는 거고,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이 자연 녹지 지역은 보통 우리가 뭘 하면 좋냐면, 전원주택이나 만약 이런 걸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연 녹지 지역을 가시면 좋은데, 자연 녹지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도시 중간중간에 개발 안 돼 있는 땅들 있잖아요. 산과 나무가 있는. 예. 보통 그런 지역들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남사읍 개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 가격을 좀 눌러놔야겠죠.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축사육 제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실 이제 축사 때문에 좀 냄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장 가기 전에 이 단어가 있다 없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걸 좀 감안하고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산관리권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과밀 설명드릴 때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상 개발을 할 청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공장 설립 승인죠. 그럼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좀 많이 아시죠?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아직도 이번에 뭐 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수요자가 사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건 낙찰 받으면 그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요.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지적도거든요. 네. 네. 지적도는 좀 키워볼게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땅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가서 현장 가서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죠. 네. 현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 모양하고 주변 도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적도가 유용합니다. 여기 중로 3류라고 써있는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실상 지금 얘는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도로가 없는 걸로 보이죠. 맹지요. 네, 근데 그러면 이때 하나 더 확인을 해볼 게 네. 카카오맵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근데 얘 보면 지금 도로가 있죠. 현장에 안 가고 온라인 임장을 하고 싶다. 이 웹캠 같이 생긴 걸 누르시면 돼요. 찍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는 요 답인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여기거든요. 그럼 사실상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근데 얘가 지금 도로로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토지음으로. 얘를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지목이 뭔지 한번 봐볼게요. 지목으로 도로도 지정이 돼 있거든요. 국어가 뭐냐면 또 눌러볼까요? 또랑. 네, 그 농사 지을 때 수로. 왜냐면 답이니까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도로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좀 사서 뭘 짓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국어로 진출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지 요걸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뭐 짓고 싶으세요? 호랑이님 여기다가. 여기요? 네. 안 사고 싶게 생겼는데요? 막 웅덩이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남산데 이런 거 사셔야 되죠. 아. 네.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접해 있진 않잖아요. 국어에 완전히 얘가. 그럼 이 땅하고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사 7이죠. 네. 얘하고 얘하고. 이 땅 주인하고도, 그러니까 이 땅으로 진출입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로드뷰 상으로 보면 사실상 진출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주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건 등기부등본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이걸로 진출입이 가능한지 이 땅 주인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건 경매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도로가 붙어 있진 않으니까 뭘 줄 수 있는지. 뭘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상력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행위 가능 여부를 눌러보면 이 법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 시설물이 다 나와요. 이렇게 집, 주택, 일종근세 이렇게 다 나오죠. 결국 다 나옵니다. 여기서 자연녹지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단독은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지을 수가 없고 편의점 지을 수 있죠. 네. 되게 동그라미가 많은데요? 네, 카페도 지을 수 있고 뭐 엔간한 건 다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이 상위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하위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인데 여기서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지금 용인이잖아요. 용인시 조례로 뭔가 뭐 근생은 우리 지역 안에 100개만 허가해주겠다. 그러면 100개 중에 취소가 돼야 하나를 추가로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거길 따르는 거죠.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때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공공기관에 전화하는 걸 무서워하시는데 보통 공무원분들이 잘 답해 주시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시청이나 이런 데 근처에 가보면 토목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비용을 약간 주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뭐 한 돈 10만 원 주면 알려주시는데 그런 거 이제 하기 어렵다고 안 했다가 이제 길이길이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토지를 보실 땐 아까 이런 문제들도 지금 보실 때 이제 얘도 지금 다 접해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풀면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검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내용만 파악하고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알겠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전 편의점을 짓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국도변에 편의점이 지어진 땅의 토지 이용 계획을 역으로 떼보시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카페를 지었다. 그러면 카페가 지어진 땅을 역으로 떼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이런 거랑 비슷한 땅을 찾는 거죠. 그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이런 A 유형은 이런 땅, B 유형은 이런 땅.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입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재밌습니다. 맹지는 싸도 절대 사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맹지 같은 경우가 정말 되게 싸고 개발이 될 지역 인근이라고 하면 얘는 뭐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맹지도 뭐 무조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맹지도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건축 목적이다.
라고 하면 맹지는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땅에 뭔가 내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허가를 받던지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맹지는 좀 적합하지 않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주말에 좀 세컨 하우스 목적으로 뭐 농막 같은 걸 하나 짓고 싶다라고 하면 농막은 맹지에도 지을 수 있어요. 대신에 농막은 자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뭐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저녁엔 돌아오는 그런 별장 같은 걸 하나 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면 그런 건 맹지도 괜찮습니다. 농막을 맹지엔 지을 수 있으니까요. 도로 물고 있는 땅만 투자하시나요?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네, 도로랑 잘 접해 있어야 가치가 좋게 평가받고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에서는. 저는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을 선호합니다. 지인. 네. 아버지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 좋은 땅이 들어왔다고 사라고 권유한다든지 네. 이렇게 좀 일반 매매로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진짜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실패 사례만 모으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초보자 대상 강의다 보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땅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땅의 정체를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부모님이 88 올림픽 개발 호재를 보고 땅을 사신 거예요. 지방의 한 지역에. 근데 아직도 개발 안 된 상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더 안타까운 건 그걸 누가 물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또 공유로 사신 거예요. 공투.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얘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도 있었고, 그래서 집원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그 지역 자체에 개발 호재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광 특구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 용인을 간다라고 하면 그 도심에선 그것도 좀 1시간 정도 봐야 되는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 정도 거리면 되게 가까운 거거든요. 옆 동네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였어요.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호재의 영향을 못 받은 거죠. 여긴 리조트로 개발이 됐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개발은 요원해 보이는 땅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 앞에 있는 야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계신 땅 바로 앞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근데 이분이 가진 땅은 묘지만 가득했어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또 토지 이용 계획을 조사해 봤더니 보존산지랑 공익용 산지 세트가 붙어 있었어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 공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앞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땅은 좀 개발이 좀 요원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고 또 하나는 저한테 땅이라고 보내주셔서 조회를 해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이 지적도에 네. 등고선만 하얀것이 등고선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네, 그 산 높이 등고선만 하얀것이 그런 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땅을 사시게 된 계기를 들어봤더니 엄마 친구, 뭐 정말 투자 잘하는 이모, 뭐 이렇게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 그런 돈을 이제 태우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하신 거는 사실 이제 그분의 불찰이시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나만 믿어야 돼요. 매물을 이제 소개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조회하셔서 내가 뭘 할 건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 행위 가능한 여부들을 조회를 해보신 다음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중개사는 또 어떠냐? 제가 중개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개사는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중개로요. 그렇죠. 거래가 성사돼야 돈을 버는 직업이죠.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개발 호재나 여기에 뭐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거래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들에게 장신구 같은 거죠. 이 물건을 빛나게 만들어줄 거짓된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진 않겠지만 있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지 정말 개발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인 거죠. 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 소개를 받지만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정보나 개발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중개사무소 방문하셨어요, 후랭이님? 그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땅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계속 얘기해 왔지만
투자의 레벨이 가장 높은 게 토지 투자이기도 한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내공이 높은 분들이 토지 중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몇 마디만 말해보면 이 사람이 초본지 정말 살지 안 살지 다 보여요. 그런 사람한테 내 시간과 내 패를 까서 보여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중개사랑 말은 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에 세컨하우스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집 지을 만한 땅 소개시켜 주세요. 뭐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에 어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이왕이면 도로 한 6m 정도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자 금액도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물건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초보일수록 그러니까 경공매 물건으로 감을 잡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A 지역에 카페를 짓고 싶어요. 그럼 A 지역에 카페 지을 만한 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투자는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중개사를 찾아가시는 거죠. 여기 좀 카페 할 만한 땅 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네. 중개수수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주택이나 상가는 좀 철저하게 지켜져요. 중개수수료율이.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최고 수수료율이 0.9%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나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 게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내 집을 그냥 바로 부동산 가서 다이렉트로 내놓죠. 그럼 중개가 성사되면 저는 이분한테 수수료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사무소가 찾기도 어렵죠. 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후랭이님이 물건을 내놓으신다고 하면 이분도 중개사무소 찾기 어려운 거예요. 이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동네 이장님이 부동산을 바로 아시면 다행인데 본인도 잘 모르니까 그럼 또 부녀 회장님한테 얘기해요. 또 부녀 회장님이 동네에 부동산을 잘 아는 유지한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나오는 과정에서 인볼브 되는 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유통 프로세스가 생기네. 네. 시골일수록 더더욱. 그래서 그 수수료를 좀 나눠 먹어야 될 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 수수료보다는 조금 비쌀 수밖에 없고 그게 가격에 좀 약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매매로 싼 물건을 사는 것은 내가 정말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이 물건의 가치를 딱 알아봤는데 시세보다 싸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매매가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좀 토지 중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중개는 사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랑 좀 달라요.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중개 수수료로 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처음에 가격 협상을 하실 때 중개 수수료 부분도 짚고 넘어가시면 좀 무난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은 되게 이쁘게 간판도 딱 돼 있고 굉장히 인테리어도 요즘에는 깔끔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축도 그렇죠.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중개사무소는. 그래서 뭐 들어가는 게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 간판이 어딨어? 땅 이것만 쓰죠. 땅 그냥. 맞아요. 그 올드스쿨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딱 들어가면 뭔가 고스톱 치고 있을 것 같고 담배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뭔가 이런 그 마을 어르신들 와갖고 이렇게 뭐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게 일단 분위기에 일단 압도되는 그쵸. 그 느낌이 좀 있죠 사실. 그리고 사장님이 일단 반말하시죠. 그렇죠. 왜 왔어? 뭔가 내가 잡아먹힐 것 같은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 죽지 않으려면 또 대화될 수 있는 총알은 좀 장착하고 짬바를 좀 갖춰놓고. 그렇죠. 이상하게도 저도 이제 많이 다니지만 지금도 많이 다니지만 제가 그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볼 땐 전 또 애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그 간 보는 멘트들을 많이 하세요. 떠보는 거. 네. 툭툭툭툭. 네. 정말 얘가 살 건가? 말 좀 해보고 얘 할 것 같다. 이러면 그때서야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좀 더 좀 세련되게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토지 중개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노출도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SNS 되게 잘하시거든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요즘에 인스타로도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찾아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만나보시고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하는 건 아니야. 중개인은 아닌데
약간 뭐 중개 보조인 자격인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토지 컨설팅 뭐 이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유사중개 행위, 그쵸. 아, 유사중개 행위라고 하는군요. 네, 그거를. 무등록자의,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막 땅을 소개하고 막 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면.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돼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개사법이 그 처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맞습니다. 최고가 자격 취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만약에 걸리면 벌금 좀 내고 안 하다가 또 있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격 자체도 없고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상한 물건? 아무튼 좀 안 좋은 물건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죠. 제 생각에는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자격증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을 갔을 경우에 대부분 거의 중개행위에 뭐 이렇게 좀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구상권이 보통은 다 이제 청구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필터링을 할 수 있지 않다.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이제 중개사를 통하시거나 경공매를 활용하시거나 그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개발 제한 구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발 제한 구역이요? 네. 사면 안 되겠다? 그쵸. 왜요? 돈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왜요? 뭐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우리 그린벨트. 네. 소위 잘못 사면 골로 간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개발 제한 구역 땅을 무피로 사서 대박이 난 사례가 책에 등장합니다.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었잖아요. 건물에 지어진 땅이에요. 되네요. 네. 면적은 사실 지금 필지가 얘가 하나가 아니고 필지가 지금 두 개인데 보시면 지적도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인데 대략 한 500평 정도 된 땅이에요.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의 끝판왕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 지목 이런 걸 다 뛰어넘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A 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B 지역은 상가를 짓고 뭐 C 지역은 단독만 짓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네. 여기도 실제로는 지금 당수 2지구라고 해서 택지계 지구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고 보시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일단 로드뷰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네, 택지로서 개발돼 있죠. 뭐야? 네. 택지지구 이렇게 인근에 있는 땅은 이제 주변이 뭔가 상가나 이런 게 들어서기도 하고 어쨌든 개발 압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를 보고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 편집도 보면 용도 지역 한눈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 네, 초록색. 요 뒤거든요. 네. 예, 여기예요, 여기. 근데 비주얼 보세요.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안 예쁜데요? 네. 근데 얘 투자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경매지를 다시 저희가 봐보면 낙찰이 됐습니다. 네, 7억 6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7억 6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여기 이제 평당가 한 23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을 7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매랑 토지가 만나면 이게 가능해져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택지지구도 있고 또 지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해준 거죠. 더 대박인 건 여기 지상에 집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세를 놨는데 보증금으로 1억 3천을 받았어요. 전세를 놓은 겁니까? 네. 이미 풀피죠. 우리 소위 말하는 풀피. 무피를 넘어선 풀피. 세입자가 들어오는구나. 여기 살죠, 사람이. 우와. 네. 그리고 여기 창고가 있잖아요. 여기서 월 9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아, 이 세입자한테서 받는 거야? 아니면 각각? 네, 창고 임대하시는 분한테 90만 원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7억에 대해서 월 이자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낙찰 시점을 보시면 2017년이다 보니까 이때보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최근에는 추가로 이제 본인이 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이제 보유를 하신 거죠. 근데 얘가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보상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례가 왜 보상이 나왔죠? 당수 2지구 개발, 택지지구 개발이 되니까. 근데 이 물건이 저희 책 출간 일정의 변수였어요. 왜냐? 토지 보상문이 나오길 기다리셨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보상이 잘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여차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보상 안내문이 나온 걸 책에 딱 받겠다. 인증. 네. 공동저자님께서 그러셔서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출간이 딜레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보상문이 날라왔고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 보상만 평당 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17억 7천만 원. 예, 보상금이 나왔고 땅만 지상에 있는 건물 1억 3천 정도를 받아서 보상금만 19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또 대박인 건 얘가 면적이 지금 500평이 그러니까 300평이 넘잖아요. 1000제곱이 넘잖아요. 1065제곱이니까 네.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1000제곱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딱지 이것까지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세금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한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수익이에요. 이거 하나로? 네, 이거 하나로. 근데 투자금 0원. 와, 신기하다. 네. 근데 개발제한구역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부를 하면 가능한 투자인 거죠. 보유기간도 뭐 2017년 있고 2023년이니까 6년 정도죠. 하지만 수익률이 그 표시가 안 돼요. 그냥. 무한대? 네, 무한대. 아...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게 토지입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걸 다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건가요? 이게 만약에 틀어질 것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보상이 안 받을 경우는 그래서 플랜 B로 생각했던 게 그 저희 왜 예를 들면 오리백숙, 닭백숙 이런 거 먹으러 네. 이제 남한산성 이런 데 가죠. 땡땡 가든 네. 이런 거. 여기 바로 옆에 택지지구가 있고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로드뷰로 저희 봤지만 뭐 주변에 산 좋고 물 좋죠. 그래서 여기다 백숙집을 오딱 이런 거. 네. 백숙집을 내면 그래도 월 500 정도는 벌지 않겠냐. 이런 플랜 B까지 이제 세워놓고 하신 거죠. 와. 그러니까 막말로 되면 좋고 안 돼도 플랜 B가 있고. 거의 뭐 얼추 계산해도 거의 뭐 한 10억 네, 10억 이상이죠. 네. 뭐 세금 떼면 뭐. 네. 인생 역전 가능하지 않나요? 낙찰 하나로. 네, 이거 하나로. 아니 아까 보니까 공투도 아니던데요? 네, 이분 단독 낙찰이던데요? 네, 혼자세요. 김땡땡님. 네. 왜냐면 무피잖아요. 무피인데 왜 공투예요? 돈 안 드는데. 돈이 없을 때 공투하는 거지. 다 맞았네요. 대출도 잘 받았어.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놔서 맞아. 창고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플랜 A, B를 세웠는데 A가 또 됐어. 네. 그것도 뭐 한 10년, 15년 기다린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네.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또 조금 마셔야겠죠. 아, 재밌네요. 네. 또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물건. 파주. 파주. 네. 이제 파주 원롱면 도내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뻐. 이거 이쁘다. 이뻐요? 아니, 이게 지금 약간 좀 수정된 비주얼이고요. 네.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네. 이겁니까? 네. 공업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도로에 접하고 있네요. 네. 도로가 물고 있죠. 네. 비주얼이, 네. 21년 4월 비주얼인데 이거 사고 싶으세요? 네. 여기거든요. 그나마 여긴 지금 좀 다 정비가 됐죠. 네. 여긴데. 네. 이 물건도 경매지를 보면서 소개를 드리면 2018년에 낙찰을 받은 사례고요. 네. 그 낙찰가는 9억에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두 분이 공투를 하셨어요. 네. 대출을 7억 6천을 받았어요. 신권에 이건 그냥 바로. 네. 왜냐면, 네, 요건 미래 가치가, 왜냐면 이 주변에 그 도로 개통, 그러니까 서울문성 고속도로 개통 예정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 공장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도로예요. 왜냐면 물류 수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장은. 그래서 도로 사정이 좋은 게 되게 중요한데, 서울문성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신권으로 이제 과감하게 낙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7억 6천에 낙찰을 받았고, 뭐 이런 취득세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부가 비용까지 해서 1억 6천만 원이 들었는데 인당 8천만 원씩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여긴 이제 임대를 놨는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35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계약갱신하면서 380만 원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보면 그 평당 낙찰가가 200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이걸 지금 나눠보면 500평 넘잖아요. 네. 9억을 500평으로 나눠보면 평당 낙찰가가 200만 원이 채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평당 400에서 500 정도? 거의 2배.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지금 한 22, 3억 정도로 호가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네. 공장 짓기 좋은 땅. 여기에 원롱 IC가 있어요. 네, 여기 서울문산고속도로 원롱 IC. 요게 이제 낙찰 받을 당시에 여기가 개통을 할 예정이었고 요 아래 남쪽으로 요쪽으로 요쯤 네. 요쯤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IC가 또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도로가 지금 큰 도로 2개를 접하고 있는 네, 당이 되는 거죠. 뭐 여기 경의중앙선 원롱역도 가깝고.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박이 날 거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낙찰받을 당시에는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넘게 공시를 버티셨다고 그래요.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네. 1년 넘게 버티셨는데 지금은 뭐 수익이 거의 3배 가까이 달려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분 물건인데 이게 지인분이시군요. 네. 이분이 물건을 안 파시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사면 안 파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매도 문의 전화를 숱하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파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갖고 간다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흐르면서 2018년 지금 2023년 한 5년 정도 된 물건이죠. 그런데 지금 2배가 일단 넘는 수익이 났고 지금부터는 다 그냥 플러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장 투자를 했을 때는 현금 흐름 일단 월 380만 원씩 월세를 받고 계시니까 대출 이자 내고도 남고 나중에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도 매도 문의 계속 받으신대요. 충분히 또 버틸 수 있는 네. 셋업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간 상황에서 월세는 계속 나오고 이자는 그걸로 퉁쳐지고 이렇게 되니까. 토지가 네. 경매하고 결합되니까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토액이 가능해지잖아요. 진짜 강력하다. 그래서 물건 분석하시고 나서 나중에 낙찰까지 하면 그냥 원스톱으로 쫙 그리고 투자가 보면 가능해지죠. PPT를 보면 이게 네. 또 102%라서 네. 궁금했는데 굉장히 잘 받았어요. 차순위가 9억이에요. 네. 9억 100이고 네. 낙찰이 9억 800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완전 나이스하죠. 잘 받았는지 네. 신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의 포인트는 네.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이 있는 땅 그리고 앞으로 도로 사정이 개선될 땅. IC 빵빵. 빵빵.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네. 접근하시면 됩니다. 갔더니 이렇게 이제 또 좋은 네. 사례가 나왔네요. 와, 이게 말로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확실히 딱 숫자로 보니까 네. 느낌 빡 오시죠. 오죠. 350만 원, 380만 원. 사실 그 책에는 훨씬 더 대박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저한테 책을 다 읽고 책 참 좋다. 그런데 피겨 교본으로 치면 네가 뭐 신발 신고 끈 묶고 이런 거 설명해 줬으면 마지막엔 김연아가 금메달 따는 얘기 같아. 막 이렇게 비유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뜨악할 만한 엄청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필수다. 경매 배워야 되겠다. 공매 배워야 되겠다. 그럼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딱. 그리고 토지를 안 한다는 건 부동산 투자의 반쪽짜리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쪽짜리만 하고 있다. 그럼요. 상가주택 임은정님께서 상가주택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주택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만약에 상가가 많이 들어있는 데라면은 네. 그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 상권이 좀 잘 안 형성돼 있다. 요런 지역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가주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주변에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의 성향이라면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보겠네요. 네, 전 그렇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좀 트렌드에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임차를 맞출 수 있던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가서 뭐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이 하셨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토지, 상가, 주택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상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권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가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자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가는 옥보스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우니까 불이는 하지 마세요. 이렇다는 의미보다는 토지 자체 시장이 좀 변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주택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내가 다주택 노선을 탈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좀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실 때 하나의 대안으로 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 사실 지금 저희 그 작은 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팔려면 팔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좀 해지를 하려면 그런 좀 자산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는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니까 토지 투자만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주택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비중은 점차 옮겨갈 예정이에요. 토지로? 네. 좀 개발도 해볼 예정이고 네. 그럴 예정인데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50대가 돼서 상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요?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관심이 없으시다가 막상 은퇴를 목전에 두니까 현금 흐름 때문에. 네, 현금 흐름 때문에요. 그래서 사기도 좀 많이 당하시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고 자기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수익률에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신축상가 막 네. 덥석 사고. 네. 그래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월세에만 너무 이제 집착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토지가 저한테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주택은 어떤 내 실력보다 시장의 상황이나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데, 토지는 내가 실력을 쌓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처음 땅을 살 때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런 것들이 또 보이면서 또 새로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토지로 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하는 어떤 수단으로 계속해서 토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 원칙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하더라, 뭐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하더라, 그럼 뭐가 유행할 때마다 여기를 우르르 가고 저기를 유행할 때 우르르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의 기준이 없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고. 생수기 뜬다더라. 그렇죠. 지산. 지산이 뜬다더라. 네. 뭐. 지산이 관심이 있으면 지산이 될 중공업 지역 땅을 사셔야죠. 네. 그게 훨씬 안전마진 크고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투자 원칙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쉬운 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사서 남들이 주목할 때 파는 그런 전략을 저는 구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하셔서 시장 상황이나 뭐 타인의 조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원칙에 따른 투자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으면 결국은 결과는 옳은 방향으로 좋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얘기인데 네. 잊고 있었거든요, 항상.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사실.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네. 조용할 때 들어간다는 네. 것의 그 진짜 의미. 네. 이거를 이거 경매 물건과 오늘 얘기해 주신 그런 사례들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